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스톨라니 투자법 1편에 이어서 2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님이 쓰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기본적인 이 배경 설명하고 그 다음 책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돈의 매력까지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톨라니 투자법은 기술적 분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트 이론 같은 게 아니고 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인드를 정립한다 그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림사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술을 배우기 전에 이제 그 물동이에 물을 쳐다 나른다든가 체력 훈련을 많이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저도 성룡 영화 이런 거 많이 좋아했는데 무술을 배우러 갔더니만은 그 무술은 안 가르쳐 주고 맨날 그 물동이에 물만 지기가 오라 그러고 뭐 허드렛님을 막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일하다 보면 나중에 돼서 그 동작들이 무술을 할 때 그대로 나오는 거죠. 몸에 배어서. 그런 의미로 코스톨라니 투자법은 어떤 종목을 어떤 상황에서 사고 어떤 상황에서 팔아라 이런 식의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에 본인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식을 사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떨 때 팔아야 할지 하는 이런 어, 기본적인 판단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도 한 20번 넘게 읽어봤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고요. 처음 읽을 때는 이건 뭔 소리 하나 이런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실제 주식 시장에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연 이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 내에서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정권 동물원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권 동물원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정권 주식 시장에 그 여러 가지 사람들과 다양한 것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동물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식 시장의 주식 시장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 이제 태초에 투기가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투자라는 것이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자본주의 시대 때 나온 게 아니고 그 옛날 어떤 고대 시대 때부터 투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투기했는 사람을 요셉으로 이제 꼽는데요. 요셉은 그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구 아들이었더라. 하여튼 누구 아들인데 그 형들의 어떤 미움을 사가지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이집트에 가서 그 어떤 이렇게 왕에게 잘 보여져가지고 왕의 눈에 띄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집트 재상이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이집트에 흉년이 될 것을 예상하고 곡식을 이제 풍년이 들었는 해에 곡식을 막 이제 사들이죠. 전부 다 사들여서 저장을 했는데 과연 이제 몇 년 뒤에 그 흉년이 발생을 합니다. 몇 년 동안이나. 그래서 그 저장해 놓은 곡식을 아주 비싼 가격에 되파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형들하고 아버지가 이제 흉년이 되니까 거기 이집트뿐만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 전체에 다 흉년이 되니까요. 그 이제 형들이 그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이제 동생이 이제 그 과거의 잘못을 용서를 하고 아버지하고 형들을 이제 구해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족들 제외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니까 종교로 갈 상황은 아니니까 그죠? 그런 의미로 역사상으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곡식을 풍년에 사들였다가 그 다음에 흉년 때 비싸게 판, 이건 이제 투기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옛날부터 투기는 있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뉴턴도 과학자로 벌은 돈을 주식 투자하고 다 떨어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투자를 하는 것은
그 코스트라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놀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 투자하는 그 자체가 또 놀이라는 개념으로, 그죠? 내기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이긴다, 진다, 뭐 이렇게 내기하듯이 이건 이제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투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 이제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그 제가 창을 그 보조 자료를 띄어서 해볼게요.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해볼까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의 가치관 정립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립하지 않고 그냥 뭐 일단 하다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들어오면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 가지 경우를 들었는데요. 코스트라인 선생님 하신 말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대충 이해되시죠? 돈 많은 부자는 취미생활로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뭐 삼성전자를 사놓을 수도 있고 땅을 사놓을 수도 있고 뭐 돈 많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할 수 있다. 안 해도 그만이고 돈이 많으니까.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그 투자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빼내고 투자를 멈추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경험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만약 한 집안의 가장이고 당신의 수입과 재산으로 집을 마련해야 한다든지 자녀 교육에 쓸 정도만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말하면 당신이 벌은 돈으로 가족들 부양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투자하다가 날려먹으면 가정이 파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경험삼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자면 아주 오래전에 전업 투자로 한번 뛰어들었었는데요. 할 때는 이제 자신감 충만이죠. 모든 게 될 것 같은. 그리고 이제 한 두 번 정도 크게 실패를 했었습니다. 뭐 선물, 옵션 이렇게 해서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의 그 순간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런 경험을 안 하는 게 좋지만, 또 투자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 또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힘든 어떤 경험인데요, 고통인데 그런 것들을 겪지 않으려면 아예 이제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컴퓨터하고 TV, 라디오가 없는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이제 주차장 관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뭐 이 정보와 관련된 모든 거와 단절하고 그 주차장에 차 관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한 10몇 년 되는 것, 20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가족들 생계 부양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이 개념으로 돈은 많지 않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 놓은 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첫 번째 경우하고 좀 비슷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경제력을 갖췄기 때문에 금액은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방법만 찾게 되면 시간을 길게 두고 조금씩 벌어서 모아가면 이게 100만 원이 100만 원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붙게 되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되고 나면 그다음 그 200만 원을 한 단위로 봤을 때 다음 400이 되고 400이 800 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돈이 작더라도 저는 뭐 저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200만 원 정도만 하면은 그 한번 해볼 만한 금액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200만 원으로 해서 그 2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선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 수익을 보려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이다. 절대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 먹고 사는데 치중해야 되는 사람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죠? 이 투자로 해서 먹고 살겠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그래서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뭐 한 좀 크게 봐서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난 그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한다면 저 같으면 한 9천만 원 정도를 빼서 생활하는데 쓰도록 하고 그걸로 무슨 그 저축을 해놓고 이자를 받거나 하고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한 1천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거나 그러니까 주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유 자금으로 부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손은 이 말이 진짜 중요한데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 한 방법으로 투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뭐 잃을 것도 없는 상태죠, 그죠? 이 뭐 가족 부양이나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현재.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말은 조금 못은 있죠. 돈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투자를 미천은 이제 마련해야 되겠죠. 코스토라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사 격장에서 2번 크게 망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증권사 격장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2번을 다 떨어먹고 다시 증권사 격장에서 딜러로 이제 일하면서 조금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미천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요즘 같으면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도 돈이 됩니다. 몇백씩 됩니다. 맘만 먹고 뛰면 그 계산해 보시면 간단하게 그 나옵니다. 주유수당까지 계산하면 한 10,000원 정도 해서 하루에 뭐 10시간 하면 10만원, 한 달 동안 안 쉬고 뛰면 300 뭐 이런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한 달 바짝 뛰면 한 200만 원 정도의 노잣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그럼 200만 원 가지고 투자에 대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만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자신감도 붙고 그 한 달, 두 달에서 200, 400 이렇게 해서 벌어가면서 그걸 투자하면 전혀 위험이 없이 해볼 수 있죠. 중요한 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돈을 그 투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금액이 많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제 생각할 때 한 200만 원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 그 1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손실 보고 한 7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오성 엘스틴가 그게 이제 그 뭐 상장 폐지되니 많이 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 매수를 해갖고 이제 미수 몰빵 배팅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상한가 2번 반 정도가 나왔으시는데 그 정신없이 그냥 미수 몰빵 치고 또 이익 실현하고 왔다 갔다 막 하다 보니까 그게 60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이 600이 될 수 있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투자금은 200만 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도 지금 제가 1,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제 이걸 쪼개 가지고 한 종목에 200만 원씩 투자해서 5종목 정도 관리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은 너무 많을 필요가 없다. 투자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 살 돈 아니면 뭐 어디에 써야 될 돈 이런 거를 혹시나 요즘 그 대학생들 많이 그렇게 하죠. 대학 등록금을 안 넣고 휴학기 내놓고 그 돈 가지고 뭐 몇백 가지고
뻥튀기 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막 이런 데 들어가죠. 그럼 이제 미수 몰빵으로 그냥 막 단타로 하루에 10번씩 20번씩 매매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 확률이 성공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그 대성미생물 사놓고 이렇게 여유로운 것도 여유 자금이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주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 되면 그냥 가만 놔놓고 한 뭐 1년 기다리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북한하고 나중에 그 뭐 철도도 개발되고 그때 되면 이제 당연히 그 뭡니까 뭐 올해가 아니고 내년쯤 돼서 구제역 뭐 뜨고 이러면 도와주러 가겠죠 당연히. 그럼 뭐 조달청에서 그 납품만 회사고 하니까 전혀 문제 없으니까 1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제한 없이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돈을 투자하고 나서 이 돈을 내가 언제까지 찾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한번 투자하면 한 10년 뭐 아니면 내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그 시간 제한 없이 돈을 쓸 수 있어야 투자할 수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이제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면은 항상 위험이 따르죠. 오늘 사놨는데 내일 당장 이 한가로 떨어질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그래서 이런 위험이 발생됐을 때 담담하게 내가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필요한 겁니다. 투자 마인드. 이제 이 코스트라인이 투자법은 그러한 투자 마인드를 강하게 해주는 자신감 같은 걸 줍니다. 자꾸 읽다 보면 투자할 때 좀 불안감이 덜해지고 조급함이 조금 사라집니다. 여유가 있어지고 그리고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이 큰 흐름을 자꾸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냥 차트 그림 보고 타이밍 보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급하게 막 하는 게 아니고 마음적인 여유를 가지고 오늘같이 일요일 날 코스트라인이 투자법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마음 여유. 저는 지금 대성미생물에 제가 투자하는 1,000만 원 몰빵을 들어가고 있는데도 별로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저는 코스트라인 선생님의 이 책을 보고 깨달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본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이건 빼고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먹고 사는 정도밖에 없으면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하고 싶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놓고 정말 여유자금 단돈 10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여유자금을 가지고 시간 제한 없이 뚜벅뚜벅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권 동물원 안에 있는 어떤 인간들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히 볼게요. 중개인은 그 정권사 직원으로 보면 돼요. 주식 중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주식의 시세 차익으로 돈 버는 게 아니죠. 수수료 맞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어떤 우스갯소리를 쓰는 걸 보면 그 주식 중개인한테 이제 한 사람이 투자 조언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IBM 주식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IBM 주식 지금 몇 사면 딱 좋은 상황입니다라고 설명을 막 합니다. 한참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는 IBM 주식을 살려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걸 팔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그 정권사 그 중개인이 애널리스트 좀 되겠죠. 지금 IBM 주식을 파는 거는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면서 똑같은 또 논리를 펼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인은 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그 정권사 직원들은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은 자기들 월급이 어디서 나오느냐 정권사 그 매매 수수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개미 투자자들로 하여금 사고 팔개를 많이 유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단타가 성행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정권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단타를 부추기는 이런 그 흐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500만 원으로 몇 억 벌었네 하면서 그 초단타 기법을 가리키죠. 미수 몰빵으로 뭐 떴다 놨다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열광해가지고 이제 그 한 번의 성공 사례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그걸 100번, 200번 계속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 까먹습니다. 결론은. 근데 누가 돈을 버느냐? 정권사에서 돈을 벌죠. 수수료를. 그래서 언론에서 그게 뉴스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그 정권 방송 같은 데 나와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종목을 추천하거나 뭐 이렇게 하죠. 어,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 수수료 챙기는 데 있다. 그리고 개인들로 하여금 샀다 팔았다를 많이 유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중개인, 정권사 직원들은 그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머니 매니저는 이제 그 펀드 관리자나 뭐 자산 관리사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데요. 펀드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00만 달러의 지배자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정권 동물원 정권이라는 곳 안에 울타리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금융자본가라고 했는데요. 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 시장의 큰 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뭐 코스닥 기업 이런 거 주식을 사가지고 경영권을 인수하기도 하고 뭐 큰 손이 한번 움직이면 완전히 흐름이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 금융자본가는 어떤 시장의 주식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차익 거래라는 건 이제 거래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건 시간과 공간상의 어떤 차이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거는 이제 비트코인 열풍 때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워낙 좀 화끈하죠. 급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싶으면 이제 막 빠르게 사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 종목이 오르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빠질 때도 더 빠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뭐 홍콩이 좀 늦다면 홍콩하고 우리나라하고 두 군데서 이제 차이를 보고 우리나라 쪽에서 그게 많이 올라가면 여기서 파는 겁니다. 그 비트코인 그 종목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들고 나가고 홍콩에 가면 이제 바로 빨리 이제 옮겨간다고 치면 홍콩이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거기서 그 사람은 그 차이만큼 가격이 싸니까 사는 거죠. 그거를 비트코인 사갖고 그걸 그 돈을 이쪽으로 보내갖고 여기서 다시 팔면 이제 그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적 공간적인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매매가 차익 거래인데 이건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죠. 멸종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되어 갖고 그 시세 차익이 거의 초 단위로 그냥 바로 맞춰져 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그 미국 선물 지수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를 움직이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차익 거래는 옛날에 좀 유행했었던 그런 거고요. 그다음 이제 투자자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단기 투자자는 주식 시장의 사기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단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띄워볼게요. 자, 대충 이제 이게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그 주가가 쭉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주가가 그냥 일정한 비율로 쭉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등락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B까지 A에서 B로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짧게 보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죠. 오르긴 올랐지만 여기 Y에서 X로 가는 지점에서는 도로 내렸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자는 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X에서 사서 Y에서 팔고 또 내려오면 X에서 사서 Y에 팔고 이렇게 X에서 사고 Y에서 판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단기 투자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X인 줄 알고 샀는데 Y가 되죠. 그래서 잘못했는가 보다 싶어 팔고 나면 다시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역방향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단타 계속 하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맞긴 하는데 계속하면 수수료만 날리고요. 잘해봐야 수수료 정도 건지는 그러니까 크게 벌이가 안 됩니다. 재수없이 이제 여기서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확 떨어져 버리면 벌어놨던 돈을 한순간에 날리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 투자자는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툴라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지금까지 80여 년간을 정권계에 몸담아 왔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매를 계속 하게 되면 항상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판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꾸로 역방향 탈 때도 있고. 그래서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를 막 반복하다 보면 길게 보면 성공한 걸 본 적이 없다 했으니까 길게 보면 단기 투자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렇게 이제 경험상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단타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의 뭐 저희 사부님이 했는 말이라서 믿는다기보다는 제 경험으로 봐도 저도 단타 해볼 만큼 해봤고, 선물 옵션까지 해봤죠. 옵션 같은 걸 하면은 뭐 거의 초 단위로 그냥 막 휙휙 날아다닙니다. 이건 그 종목의 분봉 차트를 능가합니다. 그 움직임이. 특히나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옵션 만기일 이런 날은 지옥과 천당을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씩 왕복을 해버립니다, 하루에.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거 내가 방향만 잘 잡았으면 대박인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이거는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확률적으로 하다 보면 한 번씩 맞아지지만 계속하면 확률적으로 실패가 발생됩니다. 특히나 수수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전을 해도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요즘 수수료가 옛날보다 많이 사졌지만 결론적으로 단기 투자자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맞을 겁니다. 지금 단타 하시는 분도 좀 더 하시다가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단기 투자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장기 투자자가 있는데요. 장기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마라토너입니다. 이게 이제 장기 투자자들은 우량 주식에 주로 사죠. 그 뭐 절대 망하지 않는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뭐 애플이나 전 세계적으로 GM이나 이런 식으로 망하지 않는 주식들을 투자를 하고요. 이건 뭐 몇십 년 내지는 아니면 뭐 그 내 죽고 나서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이런 마인드로 사는, 아주 길게 보고 투자하는, 이건 이제 돈이 아주 많아야 되겠죠. 이게 1,000만 원 묻어놓고 100년 뒤에 2배 벌면 1,000만 원 버는데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한 뭐 10억 정도 있다, 그럼 10억 원어치 사놓고 한 10년 뒤에나 아니면 뭐 한 30년 뒤에 2배 됐다, 그럼 10억을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저희 같은 이런 이제 그 소액 투자자들은 시간적인 면에서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다, 참 부럽다, 돈 많은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사이에 나오는 것이 순종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다뤄볼 부분입니다. 순종 투자자가 현재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코스트라니 선생님도 가장 이제 좋게 보는 분입니다. 그 순종 투자자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전략을 짜서 투자하는 건데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쯤에 있고, 모든 뉴스에 흥미를 느끼고 있으나 단기 투자자들처럼 모든 뉴스에 반응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뉴스 같은 게 막 흘러가면은 그 뉴스들을 다 이제 보기는 봅니다. 보는데 그 뉴스 각각이 돼서 반응을 안 해요. 그 뉴스들 중에 정말 괜찮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만 반응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 돌아가는 흐름들은 다 파악을 하면서 그 중에서 이게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정말 확실하다고 싶을 때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그리는 그림으로 봤을 때 그 순종 투자자는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소한 어떤 문제들에서 접근하지 않고 크게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여기서 사서 쭉 지켜보고 여기서 먹는, 이건 이제 기간을 뭐 길게 1년 2년 볼 수도 있지만 한 3, 4일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렇게 움직이는 거는 데이 트레이딩 개념이나 스캘핑 하루에 한 뭐 여러 번 매매하는 걸 요렇게 보는 거고, 스윙 투자 정도를 봅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으면 너무 1년 2년씩 보기는 어렵죠. 지금 그 소액으로는. 그래서 스윙 같으면 보통 한 3, 4일에 한 번 정도 매매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제 저는 순종 투자자를 잡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 3, 4일 정도 보고 매매를 하는 이런 정도를 순종 투자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순종 투자자는 옳든 그러든 간에 독자적인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단기 투자자와 차이 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뉴스에 이런 걸 생각해서 매수한다, 이런 식의, 그냥 그래프 보고 요 모양이 되면 사고 요 모양이 되면 판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뭐 옳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를 생각해서 자기 아이디어로 매매를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 투자자는 눈을 뜨고 자는 악마 마냥 항상 일상적인 위험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어가 눈 뜨고 자듯이, 그러니까 그 잠자면서도 솔직히 이제 자다 깨면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되죠. 언제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위험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순종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 투자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경험이고 둘째도 경험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토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80여 년간 정권계에서 쌓아온 내 경험을 내 체중과 맞먹는 금하고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토네 선생님이 뭐 체중이 얼마나 나간지 모르겠지만 80여 년간 정권계에서 쌓아온 그 경험만 있으면 내 몸무게에 해당하는 금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순종 투자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을 쌓기 전에 투자금이 다 날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 연결지어 보면 여유 자금으로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경험이 쌓였을 때 투자할 금액이 있는 거죠. 돈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가진 돈 전부를 넣어서 1억이면 1억 넣어가지고 경험 다 쌓고 나면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빚내 갖고 하면 이제 자금 압박 때문에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럼 경험이 또 한 번의 경험을 쌓고 또 돈이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경험 다 쌓고 나면 떠나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억이 있다면 은행 적금을 넣든지 아니면 그 뭡니까, 다른 데 대피를 시키고 한 1,000만 원을 뗀다든가, 진짜 알뜰하게 하고 싶으면 한 200만 원만 딱 떼가지고 나머지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직장을 다니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 200만 원으로 막 하는 겁니다. 그럼 배팅 칠 때 부담 없죠. 1억 배팅 칠 때는 조마조마하지만 200만 원 정도야 뭐 날려도 된다는 마음으로 치죠. 그럼 성공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고 다 날리면 또 200만 원을 꺼내서 하고, 이렇게 계속 경험을 쌓고 나면 나중에 경험이 끝났을 때 배팅 칠 돈이 남아 있죠. 그 돈으로 돈을 벌면 이 경험으로 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쓰는 게 내 경험은 크나큰 손실을 겪으면서 얻은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그러니까 수익을 올렸을 때는 별로 깨달은 게 없지만 크게 잃고 나면 그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그죠? 머릿속에 확 남습니다. 경험이 확실한 경험이죠.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고민하다가 예를 들어서 대성미 생물, 이거 뭐 구쟁 뉴스도 안 나오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다 팔아붙는데, 그 다음에 뉴스 나오든지 해갖고 바로 막 상한가 2방 쳐버리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내 경험은, 코스타네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경험은 크나큰 손실을 겪으면서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들 가운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일생에서 적어도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중요해서요.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경험은 크나큰 손실을 겪으면서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실을 발생됐을 때 경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투자자들 가운데 일생에서 적어도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주식 거래에서의 손실은 실은 경험상으로 보면 수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은 잃었지만 경험을 얻었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경험이 돈을 벌어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 뛰어들면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위험한 것이, 처음 들어와서 돈을 벌었을 때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 나는 정말 주식의 천재인가 봐. 나는 사기만 하면 다 올라가. 이런 생각이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실패하면 조심을 하고 1,000만 원 투자할 걸 날릴 수 있다 해서 200만 원으로 줄이죠. 근데 처음에 한 100만 원 넣었는데 하고 한 100만 원 벌었다. 그럼 그 다음 이제 1억을 갖다 넣습니다. 1억 벌려고.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나는 큰 실패 없이 지금까지 돈을 계속 벌고 있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금을 절반을 덜어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그 셀트론인가 주식을 사갖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2배를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2천만 원을, 예유자금 2천만 원을 누가 사라게 하고 샀는데, 사놓고 그냥 막 가만 냅둬놨더만 나중에 또 보니까 2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돼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조언한 게 뭐냐면, 벌었는 돈 2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빼갖고 적금 통장으로 옮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면 실패를 안 해봤죠. 나누니까 대개군에 싶어서 4천만 원, 혹은 돈 더 넣어갖고 1억을 갖다 넣게 되면 그때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조언하고 나서 얼마 뒤에 셀트론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내려왔죠. 만약 그 4천만 원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반토막이 되고도 더 줄었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돈을 더 집어넣었다면 큰 손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2천만 원을 빼놨기 때문에, 벌었는 돈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익이죠. 어쨌거나 벌은 돈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큰 실패를 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투자금을 줄이시는 게 필수입니다. 반드시 이건 하셔야 돼요. 줄여가지고 경험을 더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감이 확실하게 붙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2번에 해당하는데요. 크게 2번 파산하고 완전히 이 세계를 떠났다가 거의 한 20년 동안을 돌아오기 위해서 애썼다고 해야 하나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놓고 진짜 생존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애들 공부도 다 시켜놨고 뭐 큰 돈은 벌지 않지만 밥은 먹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뭐 정신건강상에서나 취미생활 개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3번째 판입니다. 이게 과연 성공으로 끝날지 실패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과거에 실패할 때보다는 마음적인 여유, 그 다음에 금전적인 여유는 더 생겼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은 좀 더 높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종 투자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게 제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게 순종 투자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그래서 투자자들 중에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대체로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면 단기 투자는 답이 아니고 순종 투자자가 돼야 되겠다. 경험을 가지고 여유 자금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길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투자 대상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채권, 그다음에 뭐 외환, 달러 환 매매하는 거죠. 뭐 그다음에 원자재 투자도 있고 유가물 투자도 있고 뭐 부동산 투자도 있고 주식 투자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매력 있고 큰 투자 대상은 주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거예요. 뭐 우리가 원자재, 부동산 이런 거 할 거 아니니까 여러 가지 투자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주식 투자가 가장 낫다. 이게 뭐 유동성도 많고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고 종목 수도 많고 다양한 어떤 선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제일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주식 투자가 여러 가지 투자 중에 가장 좋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증권 거래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주식 거래소. 증권 거래소가 언제 생겼느냐를 써놨는데요. 현대적 의미의 증권 거래소는 17세기 때, 17세기는 아마 식민지 지배가 한창일 때였을 겁니다. 네덜란드, 영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식민지에 가서 거기에 인도 같은 데 가서 향신료 같은 거 가져오고 뭐 금을 캐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이 이제 식민지 약탈로 번성하던 시대였죠.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도 거기 역수로 해상 무역에서 앞서 나갔던 나라죠. 이제 인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배를 타고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향신료라든가 아주 값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 투자하시오 해가지고 그 돈으로 아주 튼튼한 배를 만들고 거기에 선원들을 고용해서 이제 인도로 항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갔다가 만약에 향신료 같은 거를 잔뜩 가져오면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수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투자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증권 거래소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뭐 인공위성으로 뭐 실시간으로 정보 전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가 한번 출항해서 가면 몇 개월 동안 있다가 들어오니까 배 들어올 때까지 이제 투자한 사람들은 거기 뭐 찻집이나 이런데 항구 근처겠죠. 바다가 보이는 곳에 앉아가지고 뭐 신문을 보고 뭐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겠죠.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대박이니까 성공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대신에 재수 없어가지고 뭐 해적을 만나거나 뭐 파도에 그냥 태풍에 뭐 배가 침몰해 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금의 우리 주식 사놓고 조마조마한 그런 것들을 그때 그 사람들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세기 식민지 시대 때 인도에서 주식을 거래하면서 이제 증권 거래소라는 게 거래소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증권 거래소가 이제 자본주의 신경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요즘같이 뭐 폴더블 폰도 개발하고 그다음 수소 전기차도 만들고 막 이렇게 신기술들 이게 뭡니까 증권 투자자들의 자본금이 없다면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가 어렵죠 돈이. 그래서 자본주의가 경제가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는 증권인들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라니 선생님은 옛날에 옛날 증권사 객장은 저도 옛날에 초창기 때 가보면 객장에 가면 어르신들이 쭉 앉아가지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면 차도 오래돼갖고 객장에 가면 앞에 벽면 전체가 거기 종목 이름하고 가격이 이제 쫙 들어가지고 가격이 숫자가 막 바뀝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막 바뀌면 앉아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쳐다보다가 자기 사고 싶은 종목이 딱 나오면 종이에다가 대성미생물 몇 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창고에 있는 뒤에 있는 정부사 직원한테 돈하고 같이 넣어주죠. 그러면 그 직원이 주문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사고 팔고 해서 이제 만약에 막 급등을 하면 환호성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증권사 객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그런 게 사라졌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코스트라니 선생님 때는 더 했겠죠. 뉴욕 증권거래소 이런 거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마이크 달린 사람들이 막 종이 들고 막 소리치고 하죠. 그죠? 그게 이제 뭐 주문 넣고 막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코스트라니 선생님도 객장을 자주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객장을 가는 이유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권사에 있는 거기 객장에 모인 사람들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그들과 정반대로 행하기 위해서였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사 객장에 가갖고 객장의 사람들이 막 뭔가를 열광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절대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막 파는 종목을 사면 된다. 이렇게 반대로 하기 위해서 그 분위기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요즘도 응용이 좀 됩니다. 요즘은 전부 HTS를 사용하고 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의 투자하는 그 생각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잘 보기 어렵죠. 이게 어디서 보느냐 하면 이제 그 게시판 같은 거, 뭐 팍스넷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네이버, 저는 이제 네이버 그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토론실 많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거기 네이버 토론실에 들어가는 이유는 코스탈라니 생각님 그 선생님과 비슷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뭐 유대 관계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고 뭐 거기 가서 뭐 그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캐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그냥 제 느낌으로 이제 가장 해석하자면 대성미 생물이나 특히나 이제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게 구직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계속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좀 불안이죠. 그럼 이제 거기서 안티들이 이제 떨어뜨려서 사고 싶은 사람 혹은 공매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약 올리듯이 이제 하죠. 구제역 다 끝났다. 이 종목 이제 하한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글을 쓰죠. 그 이제 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글과 그 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느낌을 자꾸 보면 대충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분석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찬티가 많으면 내려가고 안티가 많으면 올라간다. 이게 그냥 그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안티가 많다는 얘기는 이제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져야 살 건데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글을 막 쓰는 거죠. 떨어진다, 하한가다 막 안 좋은 글들만 막 씁니다. 왜냐면 급하다는 거죠. 그걸 반증하는 것이 곧 올라갈 것 같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러면 안티글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곧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찬티글 막 나올 때 한번 봐보십시오. 끝나고 나서 저녁에 그 종목이 상한가라는 글이 막 쭉 줄이 올라오는 종목. 그 다음날 절대 상한가 안 나옵니다. 오르는 듯 하다가 쭉 빠져버리죠. 왜냐하면 그 찬티근을 사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올라가면 내가 빨리 팔겠다는 마음으로 다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정권 객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뭐 게시판이라든가 SNS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순하게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은 재미로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어떤 글 속에 느껴지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항상 맞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걸 참고를 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정권사 이 정권 주식시장만 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HTS 거기에 뭐 종합 시황 같은 거 띄워놓으시면 하다못해 방탄소년단이 지금 그 빌보드 차트 몇인지를 비롯해서 그 뭐 아무아무개 연예인이 무슨 시상식에서 어떤 옷을 입고 나왔다 하는 사진까지 다 나옵니다. 그게 정권 시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직은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이 그 매매하는 HTS 띄워놓고 종합시용 떡 띄워놓고 이렇게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이 거길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순종 투자자라면 그 모든 뉴스들을 보긴 다 봅니다. 쭉 보다가 이게 해당 어떤 주식하고 연결되는 뉴스가 나왔을 때 눌러서 실제 내용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죠. 쭉 읽어보고 그 내용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한 다음에 이게 맞고 틀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띄워놓고 이제 바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움직이지도 않는데 사놓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 뉴스로 해서 이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뉴스 나왔다고 쭉 계속 안 올라갑니다. 만약 호재라면 올라가다가 약간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갔다 약간 내려오는 이 시점에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뉴스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느냐. 만약 더 높은 값어치가 있다면 1차 파동 후에 2차 파동 나올 때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그 종합시장 같은 거 띄워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만 다 보면 웬만한 세상사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세계사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아, 제가 이 진짜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걸 전달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나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의 온도계하고 이제 물음표를 딱 남겨놨는데요. 경제의 온도계가 맞느냐라는 식의 어떤 표현입니다. 이 물음표라는 의미가. 주식시장은 경제의 온도계이다 랐으면 여기다 느낌표를 붙였겠죠. 근데 물음표라고 해놨던 거는 주식시장이 경제를 나타내느냐, 경제의 온도계 역할을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실제로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를 주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현재 상황도 다가올 미래의 경제 흐름도 보여주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면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주식의 실적이 올랐다. 대성미생물의 순이익이 증가했다. 고로 주가는 오른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실제 경험해 보시면 그래요. 실적 발표할 때 분명히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보면 실적이 개판이라고 나왔는데 그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경우 많고요. 최근에 그 뉴스 보십시오. 반도체가 지금 그 가격이 떨어지고 해서 반도체 위기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한 2, 3주 전인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뉴스 나오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뉴스에 분명히 뉴스를 보면 반도체가 망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가는 정반대쪽에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경제하고 주식과의 그 상관관계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이 모순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모순을 이해한다니까 지금 저 또 떠오르는 게 제 아들하고 논쟁을 한참 하다 보면 아버지 말이 틀리긴 틀렸는데 그 모순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참 이 아들이 참 말 잘해요. 좌우지간 그래서 이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가 상승할 때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고 또 경제가 하락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승하면서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이걸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느냐 하면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관계는 있는데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뭡니까 고스트라니 선생님이 이제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 가보신 분은 한번 요즘 개 산책시키는 분들 많으니까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봐 보세요. 자, 한 남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이제 개를 데리고 나오면 보통 개들이 이제 좀 바닥바닥 뛰다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집을 대문을 나서서 걸어가면 개가 주인보다 앞서서 막 뛰어가요. 막 기분이 좋아서 그렇겠죠. 들떠서 막 뛰어가다가 뒤로 한번 싹 돌아보죠. 돌아보고 주인이 계속 오고 있으면 또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다가 뒤로 돌아봤는데 주인이 저 뒤에 있으면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가지고 주인 쪽을 보고 막 돌아와요. 왜냐면 이게 주인이 딴 데로 가보면 안 되니까, 그죠? 개는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막 뛰어 돌아갔고 주인보다 뒤로 막 뛰어갑니다. 또 정신없이 막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또 앞쪽으로 뛰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앞으로 쭉 이렇게 걸어가고 가만히 앞으로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개는 남자보다 앞에 갔다가 또 뒤로 돌아갔고 때로는 남자보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그 남자 주인을 맴돌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목적지가 있다면 둘 다 목적지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개가 딴 데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목표점에 오면 남자하고 개하고 둘 다 똑같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는 거죠. 가고 싶은 곳에.
그 중요한 거는 출발해서 가서 이제 목표에 도달하는 건 같은데 그 과정에서 개가 앞설 때도 있고 뒤설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서 그 말하는 것은 이 남자가 경제라고 보고 개가 주식시장이다, 증권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지가 그 오늘 좋아지고 내일 나빠지고 안 하죠. 쭉 만약 상승을 한다면 증권시장은 그냥 앞으로만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위로 많이 올라갔다가 또 때에 따라서는 상승하고 있는데도 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남자가 1km를 걸었다면 걔는 왔다 갔다 해갖고 한 4km 정도로 걷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걔가 남자보다 앞서서 막 뛰어가는 거는 좀 이해가 되죠. 걔가 앞으로 가고 남자가 앞으로 가니까 걔가 앞서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걔가 남자 뒤쪽으로 보고 막 뛸 때 이럴 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뒤로 갈까? 이걸 이런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짧게 보면 걔가 뒤로 가는 거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뒤로 갔다가 다시 걔는 결과적으로 되돌아서 주인을 그 남자를 따라오기 때문에 길게 보면 그 증권시장은 주식은 경제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걔가 남자보다 뒤로 보고 뛰더라도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똑같이 갈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매수 매도의 어떤 타이밍을 잡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호재 뉴스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실적이나 아니면 어떤 전망에서 호재 뉴스가 발생되면 해당 주식의 종목을 짧게 그냥 하루치로 이제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호재 뉴스가 뜨면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너무 갔다 싶으면 다시 되돌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꼭 뒤로 갈 것처럼 막 가다가 다시 또 돌아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뉴스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렇게 일자라면 이거 아까 이거 볼까요? 어떤 뉴스가 발생돼서 이 뉴스가 값어치가 이 정도가 이루어진다면 이 정도로 간다면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확 올라갔다가 되돌아왔다가 올라갔다 되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오르긴 오는데 많이 올라갔다가 뒤로 빠졌다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뭡니까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이 주식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를 판단할 때 해당 뉴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전제가 된다면 앞서거니 뒤서거니에서 이제 걔가 뒤로 쳐졌을 때 이때 잡아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막 뛰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걔가 앞으로 가니까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 걔가 앞섰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앞으로 갈 줄 알고 사면 걔는 주인을 바라보고 뒤로 뛸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다고 해서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걔가 주인을 보고 쫓아와서 어느 정도 매치가 되거나 아니면 걔가 남자 뒤쪽으로 쳐졌을 때 라고 판단되면 이 뉴스보다 주가가 뒤로 더 빠졌다 싶을 때 이때 잡으면 결과적으로 얘는 언젠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뉴스가 플러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 말이 좀 어렵나요?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그 해당 뉴스와 주가를 매치시켜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똑같이 가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억수로 호재성 뉴스가 갑자기 뜨면 갭 상승을 합니다. 그럼 누가 봐도 그 뉴스는 호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갭으로 뜨면 음봉으로 밀려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참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 뉴스는 누가 봐도 호재인데 나중에 되면 이제 미치고 팔짝 뜁니다. 분명히 호재가 떴고 갭으로 상승했는데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그 가격은 유지해야 되는데 음봉으로 계속 밀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 경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걔가 너무 앞서갔다는 거죠. 호재 뉴스는 맞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사람들이 개미들이 몰려가지고 그 남자가 가는 그 높이보다 걔가 너무 멀리 높이 올라가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좀 있으면 걔가 남자한테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치면 걔가 뒤를 돌아보는데 남자가 저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뒤로 띄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하고 거리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뒤로 뛰어 내려오는 게 음봉인 거고요.
그럼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되느냐? 호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남자가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음봉이 진정되고 나는 그 시점에 타이밍을 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는 호재였기 때문에 언젠간 오른다는 거죠. 시간의 문제이지. 그래서 그 갭 상승 떴을 때 잡는 게 아니고 갭 상승에서 음봉이 나와가지고 거의 그 충분히 하락하고 나서 하락이 멈추고 양봉으로 돌아설 때 들어가면 이 재료가 그때부터 반영이 돼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실제로 투자자들 보면 급하게 들어온 그 단타하는 사람들이 갭 상승 탁 뜨면 갭 상승으로 뜨면 사갖고 오르길 기다리는데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단타하는 사람은 또 미수 몰빵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정리를 해야 되죠. 그 정리하는 힘으로 해서 확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하는 힘으로서 확 빠져버리고 나면 다 팔고 나면 이 뉴스가 상승하는 호재였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종합지가지수나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판단할 때도 꼭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경제적인 흐름,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반드시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 때에 따라서는 개가 뒤로 오듯이 경제는 좋아지는데 내려올 수도 있고 반대로 경제가 나빠지는데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남자를 생각하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도 오르고 내리는 가격이 때에 따라서는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내려온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걔가 앞으로 가기 싫은 것이 아니고 단지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것 뿐이고 얘는 언젠가는 되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해를 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충분한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다 보니까 또 상당히 많은 말을 해가지고 진도가 이 정도 나갔는데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했던 뭡니까 순종 투자자 부분도 그렇고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같은 경우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 이런 것들은 투자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실패하고 나서 돌아보면 때가 늦습니다. 하기 전에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완전히 발을 빼거나 그러니까 주식 손 끊고 위험하게 할 바에는 말입니다. 가게 생활에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완전히 정리하고 생업에 종사해서 그냥 주식을 잊고 사시든가 그래도 하고 싶다면 놀이하는 사람이라서 이 주식을 떠날 수는 없죠. 그래도 하고 싶다면 먼저 생계를 확보하고 금액을 작게 이거 저는 딱 100만원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버는 방법만 터득하면 200, 400, 800 이렇게 가면 1억 버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100만원만 해도 되니까 아르바이트 한 달 뛰면 요즘 한 200 정도는 법니다. 뭐 좀 열심히 뛰면 한 300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마음 먹고 뛰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되는 거 한번 뛰어갖고 벌어가지고 투자하면 여유롭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꼭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재차 반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자보다는 코스트라니 투자법에서는 단타보다는 순종 투자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순종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무리해서 배팅 쳐갖고 경험 쌓고 나서 돈 다 떨어지지 않도록 투자금 안배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도 조금 아프고 너무 무리해서 원래는 오늘 이제 여기까지 끝내놓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코스털라니 달걀하고 구체적인 이제 기술적 접근을 조금 그나마 기술적 분석에 접근하는 곳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까지 못 갔습니다. 증권거래소 요 정도까지밖에 못 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원리가 뭐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다루고 정권 심리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하신 쓰신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했고요. 제가 한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저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왜냐면 저도 책을 읽고 그분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책을 읽고 내용을 통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댓글에 의견 남겨놓으시면 저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같이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3편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